좀 오랫동안 볼 그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공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HBM으로 인해서 D램 전반적으로 좋아지는구나 라고 아시게 되면 이제는 D램 전체적으로 수혜주를 찾아 나서시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넓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삼성과 하이닉스를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이클 산업의 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이미 급등해 있는 녀석보다 못 간 녀석의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확연히 높은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밸류에드 리서치의 호돌이 우황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돌이 하니까 이거 88년 올림픽대로 온 느낌인데 네, 요즘 뭐 많은 그 주식 투자자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이 배우는 그런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815 머니톡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투자 블로거로 활동해온 닉네임 호돌이 우황재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또 저만의 투자 전략도 많이 만들어 오고 또 저만의 분석법도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모두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또 일부 저에 대해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서 또 뒤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 투자 스타일이 한 15년 정도 하셨는데 투자 스타일이 어떤 방식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시청자분들마다 굉장히 투자 스타일이 다 다양하시고 또 대표님께서 그리고 또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도 모두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 그동안 대표님의 이 투자 스타일을 많이 배우시고 또 공부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조금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양한 관점을 한번 들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중시하면서 개별 기업들을 바텀업 스타일로 투자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매 분기마다 1년에 4번씩 대략 한 250개에서 350개 정도의 기업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고 업데이트하고 분석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그 중에서 기업들을 계속 또 추리고 또 추려서 소수 기업만을 최종적으로 뽑아서 소수 기업을 보유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2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살펴보고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 산업들이 어떻게 쭉 흘러가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유드리면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게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펀더멘털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일단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애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모멘텀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투자자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기업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기업들은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의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굉장히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 이 반도체 산업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이클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장주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빈번히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수익률도 주기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 기회가 많은 그래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비록 어릴 때부터 대학생 입학과 함께 투자를 시작하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또 대학원 전공이 반도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해를 할수록 더 투자의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이따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0여 개 기업을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많지 않은가요? 너무? 맞습니다. 사실 이들 기업을 모두 다 집중적으로 분석한다는 건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개의 기업을 모두 진짜 제대로 살펴보면 1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업을 약식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과정을 먼저 거친 뒤에 소수 기업에 한해서 집중 분석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식으로 이렇게 본다.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만한 걸 가려내실 텐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해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기업들의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실 실적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투자 스타일상 기본적으로 한 종목을 사면 최소한 1년 이상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앞으로 한 2, 3년 이상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어 이러한 증가 방향성을 항상 집중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을 고민하면 또 좋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요즘에 조금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이 주식 투자를 코로나 때부터 굉장히 많이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뭐 차트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보시기도 하는데 특히 펀더멘탈을 보시는 분들께서 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일찍 질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꾸만 기업들의 실적을 막 정밀하게 추정하려고 다다음 분기의 실적을 막 정확하게 때려 맞추려고 그 노력을 하시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들의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상장사의 70% 이상 기업들은 실적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한 숫자 예측보다는 앞으로 가는 방향성이 중요한데 저는 그런 방향성을 좀 강조하는 스타일이고 또 제가 투자할 때도 이런 방향성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들은 좀 쳐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고 부릅니다. 포지티브 스크리닝은 앞으로 좋아질 녀석들을 고르는 것이라면 네거티브 스크리닝은 안 좋아질 녀석들을 빼내는 방법인데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께는 이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훨씬 더 유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좀 기업들을 추려내는 걸 개인적으로 노하우로 좀 참고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먼저 골라내고 예. 그나마 괜찮은 것 가운데서 예.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찾아낸다.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예. 발굴한다는 게 그렇게 네. 쉽지는 않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얘기하셨던 이러한 방식 외에도 또 어떤 네. 좋은 투자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물론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대표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차트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기업들이 공시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전자공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공시를 올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공시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지? 뭘 봐야 되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가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공시를 올리고 그 중에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각각 해서 공시를 따로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 메뉴를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 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니 시장별로 각각 기업들의 공시를 보여주는데 그중 유독 한 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5% 임원 보고 공시. 즉 일부 특정한 주제의 공시에 한해서는 또 별도로 모아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실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공시를 활용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공시들을 좀 활발히 이용합니다. 바로 이 5% 임원보고 공시는 좀 이 기업의 내부자나 아니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공시를 하는 그러한 공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그것은 호재인가 아니면 악재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조금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하루에 올라오는 공시가 대략 한 300개 정도, 1년 동안은 약 25만 개가 올라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난 한 400만 개 이상의 공시를 모두 끌어다가 이들 공시를 분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임원이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면 과연 좋을까? 굉장히 놀랍게도 좀 어떻게 매수하는지 얼마나 많이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내가 만약에 단순히 임원들이 사는 걸 단순히 보고 따라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명히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유리한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평균 대비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높은 수익이 나타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시 안에 있는 세부 내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야, 임원이 주식을 매수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바로 따로 사자. 이렇게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의미한 수익률은 비교적 오래 보유했을 때, 얼추 9개월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나도 임원을 따라서 내부자를 따라서 주식을 매수했는데 고작 한 3개월만 들고 있는다라고 하면 그냥 시장 평균에 준하는 수익률밖에 나오지 않고요. 그보다 점점 더 오랜 기간을 보유해야 점점 더 유의미한 수익률로 가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저는 데이터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시를 따라서 사더라도 내가 좀 롱텀으로 좀 오랫동안 볼 그러한 기업들은 이러한 공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저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긴 예. 만약에 우리가 내부자라고 하더라도 임원인데 예. 예를 들어서
급등할 만한 어떤 내가 호재를 알고 네.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주가가 확 올라가면은 아마 네. 또 조사받을 가능성 뭐 네. 여러 가지로 좀 오히려 못 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실제로 어렵죠. 장기적으로 이거 예. 괜찮아질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는 네. 그게 좀 맞을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8.15 머니톡에 이제 처음 출연했기 때문에 한 가지 노하우만 더 풀자면요. 보통 그러면 야, 임원이 조금만 매수하지 말고 많이 매수하면 한 10억, 20억 잔뜩 매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적으로 이 매수 금액이 10억 이상 너무 커지게 되어도 이상하게 이 평균 수익률은 되려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지. 팁으로 전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봤을 때 예, 그렇게 많이 살 경우에는 네. 뭔가 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 뭔가 막 네. 떨어질 때 네, 그 뭐 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긴 해요. 그냥 네. 적당하게 네. 사주면 뭔가 네. 시세 차익을 위해서 사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것들. 네, 근데 또 이 CEO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오너가 사면은 네, 네. 그다음에 잘 안 오르는 것 같더라고. 직원이 사야지 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야지. 오너는 그냥 뭐 사도 어차피 네. 팔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그래요? 어때요? 데이터는? 데이터상으로 사실 임원분들의 매수가 좀 더 변동성이 큰 경향이 그렇죠. 나타납니다. 네. 예. 대표님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예. 자, 우리 SK 하이닉스 한번 얘기에 들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사실 올 초만 해도 막 이거 부도나는 거 아니야?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그러다가 그냥 HBM이라는 이슈가 떠오르면서 네. 확 살아났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예. SK 하이닉스 네. 뭐 어쨌건 지금 HBM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를 앞섰다. 뭐 네. 이런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주가도 지금 13만 원까지 왔고 예. 그래서 요새 더 네. 반대로 네. 삼성전자가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뭐 했냐. 네. 삼성전자가 아주 좀 네. 어때요? 지금 상황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한데요. 먼저 하이닉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과거에 이 HBM이라는 기술이 처음 시작될 때 하이닉스가 이 하려는 기술과 삼성이 하려는 기술이 기술 방향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HMC라는 방식을 추진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HBM이라는 방식을 추진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더욱더 비용이 절감에 유리한 가격이 단가가 낮은 HBM을 더욱더 채택했고 하이닉스가 지금 먼저 수혜를 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기존에 HMC를 하다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도 HBM 빨리 가자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하이닉스가 일단 먼저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도 이제 부지런히 기술력을 쌓으면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HBM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당연히 하이닉스를 먼저 좋게 말씀하시고 삼성은 굉장히 안 좋게 말씀하시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최근에 실제로 하이닉스의 실적이 계속해서 꺾이다가 이제 다시 최근 이번 3분기 들어서 하락이 거의 마무리되는 듯한 그래프가 눕기 시작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HBM 역시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러면 삼성은 어때라고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도 삼성도 이익이 점점점 하락이 둔화되는 하이닉스보다 약간은 차이 있지만 그럼에도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삼성은 지금까지 HBM에서 거의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아직도 점유율이 한 자릿수 극초반인데 왜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면 사실 HBM이 하이닉스를 분명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 것은 맞지만 HBM의 비중은 하이닉스 전체 디램 대비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HBM이 점점 잘 팔리기 시작하면서 즉 고사양 디램 중심으로 수요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중간사양, 저사양까지도 이 가격의 상승이 함께 일어나고 이제는 공급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점점점 제기되면서 함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HBM에서 버는 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디램 전반적인 반등이 지금 이들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를 이제 점점점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왜 중요한가면 HBM만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고 HBM만 말씀하시는데 HBM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당연히 HBM 수혜주만 찾아 나서시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HBM으로 인해서 디램 전반적으로 좋아지는구나라고 아시게 되면 이제는 디램 전체적으로 수혜주를 찾아 나서시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넓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지금 예. 뭐 메모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다. 예. 낸드 가격도 감사한 효과로 뭐 20% 예. 이번 달 뭐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예.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은 그게 그 네. 돈 버는 가격대가 아니다. 예. 아직도 손해 보는 가격대다. 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서 네. 그래도
이 경기 침체 오면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실 지금이 만약에 2020년이라면 삼성 하이닉스 주가는 더 빠르게 급등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수요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수요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야 생각보다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계속 상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이클 산업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상승 하락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락 직후에 바로 상승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많은 사이클 산업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2년,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상승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막 길면 10년까지도 횡보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횡보 구간 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지금 보통 이 구간을 견디기 어려워하시고 이때 다 파시고 나간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한 전형적인 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또 상존하다 보니까 이러한 횡보 구간이 예전 2019년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네.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좋은 거 알고 하이닉스 좋은 거 아는데 네. 자, 둘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좋을 때 시점에 어떤 그 주가가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 예.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네. 뭔가 뒤처지는 느낌. 네. 그래서 이거 고민인 거라. 예. 근데 어떻게 봐요? 예. 안 그래도 비슷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 것 중 네. 하나가 무엇이냐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지금 어차피 HBM 싸움인 것 같은데 HBM 누가 더 유리하냐, 누가 이 승기를 잡을 거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을 주실 때는 보통 어떤 약간 좀 그 생각이 함께 있으신가 하면 삼성이랑 하이닉스 꼭 둘 중 하나만 좋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깔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HBM 시장이 확대가 되고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가 되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지금까지 좀 많이 잘해오진 못했지만 역시나 앞으로 점점 더 성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두 기업 모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기업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해도 어쨌든 둘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꼭 하나만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기업이 함께 긍정적으로 각자 계속해서 매출을 확대 나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이닉스가 지금 1등 자리에 올라와서 이 1등을 계속 유지해 갈 거라고 생각해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에서 뭔가 주식을 고르실 수 있겠지만 나는 삼성도 이제는 확장 방향으로 가겠지. 지금까지 못 해왔지만 평생 못 할 건 아니거든. 사실 이 자본력 싸움에서 삼성이 더 유리한 경향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중 하나가 하이닉스만 이 HBM 장비를 조달해 올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도 일본 신카와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장비 조달을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간의 문제지 못한다 잘한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삼성 쪽에서 이제 좀 못 간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겠어 또는 지금 주가 레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삼성에 더 관심을 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절대로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인데 보통 이 사이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과거에도 상승 사이클의 수혜를 누렸던 기업은 다음번 상승 사이클 때도 상승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통 사이클 산업을 확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무려 80%의 확률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이클 산업의 이 상승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이미 급등해 있는 녀석보다 못 간 녀석의 수익률이 높은 경향이 확연히 높은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8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이클 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삼성전자도 분명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우황재 대표께서 예. 지금 산다. 예. 지금 1,000만 원어치 산다 했을 때 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지금 사실 저라면 삼성을 안 사는 게, 올랐으니까. 예, 저는 사이클 투자를 원칙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또 다른 분께서 하이닉스를 사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말리거나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개인 선호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면은 네네네. 이제 드러나겠죠. 예, 결국은 맞습니다. 어떤 주가. 왜냐면 그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의 그 본격적인 그 사이클이 돌아오는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에 플러스 지금 HBM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좋은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게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전고점을 넘어서 더 네.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지금도 네. 많이 올라왔지만 예.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전고점은 항상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다. 지난번 2021년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너무 상승 사이클이 급격하게 와서 슈퍼 사이클까지 가진 못했지만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크다.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도 함과 동시에 성장 산업인데 사이클이 계속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까지 계속 그려져 왔거든요. 근데 지난번 2020년, 21년에 한해서 다소 예외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예외가 아닌 평시로 가서 그러면 주가도 예전 고점을 돌파하는 게 맞겠네. 다만 시간이 필요하고 시기가 언제이냐 문제일 뿐이지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제가 한 가지 그래프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의 이 증권사 예상치 이익을 한번 제가 그래프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실적, 예상 실적을 봐도 지난번 사이클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사이클을 돌파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얼추 실적을 약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말인즉 지금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 못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 방향이 계속 위로 갈 거라는 점은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좀 예상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의 그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정도의 긴 사이클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긴 사이클도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요 예상치는 굉장히 지금 짧은 이익치만 가지고 왔는데 요 뒤에 사실 1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은 예상 실적보다 더 좋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그래프가 뒤에 한 3-4개는 더 그려져 할 것이고 기울기만 보면 지난번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들고 있으신 분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고점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좀 이렇게 다시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HBM 혹은 이 새로운 어떤 그 AI를 통한 성장의 어떤 그 분위기 이거 이제 끝물 아니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이 분명히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쟤는 가는데 나는 못 가면 그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듭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를 지난번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봐도 반드시 본격적인 상승이 오기 전에 횡보라는 구간이 나타나 왔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이 횡보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인데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횡보 구간을 못 버티시고 다 파십니다. 제가 2019년에도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19년에도 반드시 상승 사이클이 오기 전에 이 횡보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서 많은 개미들이 팔 수밖에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글을 썼고 실제로 2019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을 때에도 정말 댓글 한 게 없는 굉장히 좀 그러한 침울한 그러한 결과를 제가 몇 번 받아들인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시기를 견뎌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물론 HBM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고 요즘에 핫 이슈인 건 맞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 아무리 삼성과 하이닉스가 HBM에서 큰 돈을 벌더라도 HBM에서 굉장히 잘 나가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오면 그 상승 사이클에 의한 이익 증가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HBM 효과보다 메모리 반등 효과가 훨씬 큰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메모리 상승 사이클은 올 수밖에 없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 HBM에선 다소 부족하지만 스마트폰용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낸드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가장 먼저 이익을 싹 쓸어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뭐 사이클 기업들의 이익을 보면 상승 하락이 있고 보통 많은 분들께서 상승 하락만 보시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이 생각보다 짧지는 않고 그게 인내의 구간이라는 점을 꼭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반도체가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좀 확신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말로는 일단 뭐 수출도 좀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격도 바닥을 찍고 턴하기 시작했다 이러긴 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래프 한 개를 함께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일단 최근에 하락이 거칠게 나타났네라는 점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난번 과거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하락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하는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락이 나타났다는 뜻은 곧 머지않아 하락이 끝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이 오래 가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나는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공급 주도적인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공급단에서 공급을 줄이면 알아서 가격은 튀어 오릅니다. 그래서 공급 주도적인 산업, 특히 D램은 3사 과점이고 낸드 플래시는 5사 과점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이 하락이 이번에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빠르게 비교적 단시일 내에, 보통 메모리 반도체 하락 사이클은 짧으면 4분기, 길면 6분기 이내에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이제 끝나가는 구간이면 바로 상승으로 튀어오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횡보 구간이 지겹도록 나타날 수는 있더라도 최소한 주가 방어는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다음번에도 또 메모리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언제가 최저점인가? 가장 최저점이 되는 시기는 바로 이 사이클의 최저점 그때가 아닙니다. 언제인가? 바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항상 요건 계속해서 반복돼 왔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 꺾여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져? 야, 그러면 이제 한 1년 반 내에 그 하락이 끝나겠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라는 생각을 1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9개월에서 11개월 선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하락 사이클이 나타나게 되면 실적이 꺾이는 초입 구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에 관심을 가지시면 남들보다 더욱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었고 그리고 2019년에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사이클 산업 여러 산업들 분석하면서 비슷한 이러한 투자 전략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믿음을 잘 안 가져주시길래 제가 이 작년에 유튜브 계속 출연하면서 이 실적이 꺾이는 그 시작 분기를 전후해서 약 8개월 정도 계속해서 주식을 사 모으면 평균 매수 단가가 다른 누구보다 낮게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또 공유한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믿음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관점에서 올해 불었던 어떤 HBM 열풍, 이 HBM 열풍이 불다 보니까 사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오른 것도 물론 반등하는 요소가 됐지만은 이유가 사실 그 소부장 쪽에서 엄청나게 오른 뭐 한미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공정 쪽, 부각이 후공정 쪽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이 전공정이 서운한 거죠.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이 전공정과 후공정 앞으로도 계속 후공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냐? 정말 대표님께서 예리한 질문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이클 산업에 대한 투자 원칙만 살펴보면 많이 오른 녀석보다 아직 못 올라 있는 녀석을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기는 합니다. 많이 오른 녀석을 보지 말라, 사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조금 우리가 못 오른 녀석들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자료로 가져오진 못했습니다만 아차 싶네요. 근데 자료를 정리해보면 재밌는 특징이 말씀하신 대로 후공정 쪽 중에서도 HBM 관련된 녀석들이 일단 잔뜩 올라 있고요. 그리고 전공정 쪽, 이쪽 기업들이 많이 못 올라 있는데 특히 전공정 쪽 중에서도 우리는 이 D램 쪽에다가 제품을 파는 기업이요. 이런 기업들 말고 우리는 낸드 플래시 쪽에 제품을 파는 기업이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사실 낸드 쪽이 더 안 좋죠. 메모리보다. 맞습니다. 특히 이 업황이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 있고 아무래도 5사 과점이다 보니까 3사 과점인 D램보다 불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이 메모리 반도체는요. D램 혼자서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많은 데이터를 결국에 어디에 저장해야겠습니까? 낸드 플래시에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업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기업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공급을 늘렸기 때문이지 수요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외치고 계신 D램은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률이, 비트그로스의 증가율이 낸드 플래시보다 훨씬 낮은 산업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용량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사진을 더 많이 찍고 또 더 고화질로 찍으려고 하고 저희가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영상도 가장 최고화질로 찍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용량에 대한 니즈는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규모, 성장 자체는 낸드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이 다 공급을 우선적으로 낸드를 중심으로 축소하는 분위기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반도체 기업들은 공급 축소를 하면 그 효과가 1년 뒤부터 나오거든요. 공급 축소가 작년 한 9월쯤부터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이제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드디어 낸드 플래시도 가격 반등이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을 분명히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 낸드 쪽이 소외되어 있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하셔야 그들 기업이 주가가 오를 때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반도체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빨리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공부를 좀 하려면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압축을 좀 해주시면 예. 대표적인 네. 그 종목들 한번 좀 소개를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종목 소개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래프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준비를 해왔다 보니까요. 뭐 그래프를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디램의 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이 그래프를 그리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1년 동안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디램의 가격이 반등하는 게 좀 나타난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를 좀 짧게 가져가서 시계열을 짧게 끊어서 증가율로 보면 확실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YO 계속해서 가격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보입니다. 8월부터 예. 좀 급등하기 시작했네요. 예, 급등이라고 맞습니다. 표현하기는 그렇고 반등하기. 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디램뿐인가? 낸드는 안 좋잖아요 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낸드 플래시도 이 시계열로 봤을 때 확연하게 이 증가율이 우상향하면서 최근에 처음으로 드디어 8월부터 증가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향성이 변하면 이 방향성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주의하세요. 한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때라서 바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란 게 이제는 상승 방향으로 간다라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낸드 플래시 쪽에 주로 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누가 있을지 뭐 여러 기업들이 있긴 한데 대표 기업을 몇 개만 좀 꼽아봤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낸드 플래시 공장에 집중적으로 파츠를 공급하는 TCK라는 기업이요. 당연히 최근에 낸드 플래시 업황이 안 좋고 감산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비의 이 신규 장비 설비 투자 감소 효과까지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의 감소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이 소재 파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하이닉스보다 이 실적을 상당히 좀 더 후반영하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선반영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주가가 아주 일찍부터 움직인다면 소재 파츠는 그보다는 좀 덜 일찍 움직여요. 그래서 이 TCK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꺾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지만 이 TCK는 결국 이 기업의 이익 상승이 뭐 특허 같은 이슈, 기술 같은 이슈 그런 데보다는 사실 낸드 플래시 시장의 성장과 낸드 시장의 반등 이러한 요인이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반등하면 이 기업이 지금 몇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있기는 하거든요. 특허 이슈, 경쟁사 이슈. 그런데 그러한 이슈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다시금 실적은 증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당연히 TCK가 언급되면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나 머티리얼스도 함께 언급할 수밖에 없겠고요. 가만히 보시면 두 기업의 이익 추이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스뿐만 아니라 월덱스 같은 하나 머티리얼스뿐만 아니라 지금 그래프에는 없는데 뭐 월덱스 같은 기업들도 그리고 이제 뭐 KNJ 같은 기업들도 함께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2019년, 2020년 이때 메모리 상승 사이클 올 때만 해도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완전히 소외가 됐습니다. 특히 낸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기업도 함께 가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기업들 바로 내일 당장 풀매수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들 기업이 이제 서서히 순서가 되어가니까 그 순서를 이제 좀 앞서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나는 공부할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면 이 중에 한 기업만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기업들을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예. 디램에만 네. 집중을 했는데 그러지 예. 말고 낸드 쪽 네. 관련된 뭐라 그러죠? 밸류 체인을 좀 보자. 예, 이게 맞습니다. 되겠군요. 예.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전공정이지만 예.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디램 쪽 노출도가 높고 태양광 효과까지 나타났고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낸드 쪽
예. 랜드 쪽을 한번 보자. 맞습니다. 요게 이제 예. 좀 기다리는 전략. 기다리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급하게 수익을 내고 싶거나 빨리 차트 움직임을 보고 싶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저처럼 기다리는 투자를 지향하신다면 좋을 수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장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디램 쪽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낸드도 과연 장비가 좋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낸드 쪽은 기업들의 이 설비 투자 계획만 봤을 때, 지금까지 나온 계획만 봤을 때 디램보다는 조금 설비 투자가 늦춰지는 경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는 소재가 장비보다 좀 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그 HBM 올해의 화두가 HBM이었다면 예.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예. 뭔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예. 이제 올해 말 내년으로 이어지는 네. 이 기간에는 온 네. 디바이스다 이런 얘기가 또 좀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갈수록 이 AI라는 것 때문에 뭔가 네.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가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온디바이스 AI 네 글자로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진짜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A란 단어가 언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지 혹시 대략 알고 계십니까? 한번? 이게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저 뭐죠? 그 5G 아니 저 뭐죠? 예. 그 사물 인터넷. 아, 예. 네, 사물 인터넷 하면서 예. 온디바이스 얘기가 아. 막 나왔던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요. 엄밀히 타고 들어가자면 정말 오래전, 무려 1990년대부터 아, 그래요?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0년대 중반 지나면서 여기에 살짝 인공지능을 추가한 게 첨가한 게 이제 2019년부터 18년부터 온디바이스 A라는 표현이 논문에서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아직은 굉장히 시장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인공지능이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제 고사양 서버에서 무엇을 하냐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고사양 반도체가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서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가장 최고 사양 그래픽 카드 무려 3,000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혹시 대표님 챗GPT 써보셨습니까? 네, 몇 번 써봤어요. 써보셨죠. 근데 이게 가끔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접속하면 막 자꾸 잘 안 되고 멈추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예. 그냥 뭐 네. 제가 쓸 때는 네. 그냥 다 잘 잘 움직였어요. 잘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 깨어나는 시간 이럴 때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공지능 서비스가 수요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서버가 작업량을 다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엣지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서버가 다 하지 말고 일부는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서 하자. 이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마무시한 양의 반도체가 고성능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러한 고성능 반도체를 지금 기술 수준에선 우리 컴퓨터에 우리 스마트폰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AI 그 인공지능은 사실상 불완전한 아직은 완성이 안 된 인공지능이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실상 서버에서 모두 다 처리하고 결과물 정도만 톡톡 던져서 스마트폰이 결과를 해석하는 정도만 좀 쓰자. 이게 바로 지금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온디바이스 AI는 사실 성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존 칩과 큰 변화가 없고요. 더 한 가지 더 큰 재미있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미 온디바이스 AI에 준하는 기능이 이미 저희 스마트폰에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로 갤럭시의 빅스비 기능. 아. 예,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시리 기능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칩이 이미 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온디바이스 AI는 뭐가 다른 거야? 이미 들어가 있는데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생성 AI라는 능력이 추가되는 정도이지만 그런데 사실 어찌됐든 그러한 기능이 추가돼도 기술적인 관점 말고 저희 투자자, 사용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기능과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갤럭시 S24부터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빅스비 같은 기능을 혹시 아이폰 쓰십니까? 갤럭시 쓰십니까? 저 갤럭시요. 갤럭시 혹시 빅스비 써보셨습니까, 대표님? 그 예.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단어를 듣고 자기가 자꾸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나 1시간 뒤에 깨워줘 하면 1시간 뒤에 깨워주는 정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요.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의 화질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정도. 영상을 찍으면 배경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정도, 또는 내가 외국인이랑 통화를 할 때 이 외국인과의 전화를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정도, 또는 내가 장문의 글을 쓰면 이 글의 문법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고쳐주는 정도, 이 정도의 기능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존의 빅스비에 비해서 분명히 일부 발전이 있는 것이긴 한데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이들 기능이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붙는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기존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 칩에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이 추가가 될 텐데, 문제는 어차피 칩의 전력 소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칩의 최대 성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칩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성능이 아닙니다. 배터리 소모입니다. 배터리 소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 말인즉 온디바이스 AI 인공지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켜도 한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CPU의 기능을 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에 의해서 성능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성능이 증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AP라는 칩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존의 이 성장과 드라마틱하게 다르진 않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스마트폰 말고 더욱더 다양한 전자기기로, 즉 IoT, 사물 인터넷 쪽으로 확대가 되면 분명히 수혜를 보는 그 강도가 조금은 더 높아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그 시기가 되기에는 시기상조이고,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이 온디바이스 AI가 확대되는 속도보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린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 그 사이클이 나오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사이클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 효과는 비교적 장기적인 변수고 점진적인 변수이지 당장의 급격한 변수는 아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극소수, 그리고 그마저도 매출 비중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사실 실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허상이 너무 짙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가 저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것 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투자를 할 때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성장만 볼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클 같은 변수,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이 매출 비중 관점을 봤을 때는 조금 기대감을 살짝 낮춰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매출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어떤 기능을 하기 예. 그 전에라도 예. 그렇게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은 예. 먼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테마 형태로. 맞습니다. 예. 저는 그 테마를 전혀 부인하지 않고요. 사실 그러한 테마를 쫓으시는 분들은 그 테마를 잘 잡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BM 테마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HBM이라는 거대한 테마가 왔고 지금 증시에서 돈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더 테마로 몰리는 게 저는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러티브라는 이 단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만약에 주도 업종이 생기면 테마에 대한 열풍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 이제 주식시장에서 다 업종들이 모두 안 좋고 돈이 갈 데가 없으면 항상 여기에 돈이 몰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섹터였거든요. 과거에 보면. 근데 지금 바이오는 엔데믹 효과, 거기에 대해서 금리 효과까지 겹치면서 이번에 돈이 몰리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 데가 없는 돈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기회를 버리라, 놓치시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실체가 있는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좀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께는 좀 테마와 실적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투자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 나는 테마를 지향하는 투자를 할 것인가, 실적을 지향하는 투자를 하는 것인가, 이걸 꼭 구분하시는 게 맞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온디바이스 이러한 단어가 떠오르면서 지금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챗GPT라든가 이런 검색 서비스지만, 네네. 이것을 활용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내년도서부터 상용화되는 것들이 막 나오기 네. 시작할 거고, 예. 뭐 메타버스로도 연계가 되고 하면서 예, 맞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오고 이걸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어떤 또 네. 그 투자처로 막 네네네. 부각이 되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미 스마트폰은 워낙 많은 기능을 이미 구현할 수 있어서 막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에는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색 가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사실 스마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냉장고에서 뭐 계란 같은 거 보관할 때 이 계란이 며칠 동안 보관됐는지 막 그런 거 알려준다면서 근데 막상 써보면 기능이 너무 허접해서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영역에서 분명히 새로운 서비스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뭐 타이젠이라는 플랫폼을 들고 나오면 이 플랫폼이 확장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 입장에서도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기업들이 누가 좀 약간 수혜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이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테마주,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정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네. 시간이 지나면서 네. 이게 내 거는 잘 안 움직이는데 주변에서 막 무슨 테마에서 막 급등하고 뭐 네. 10배 올랐네, 6배 올랐네 이러니까 네.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중간에 네. 팔고 넘어가고 예, 거기서 또 맞습니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네. 이런 우리 투자자들의 이 흔들리는 마음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어, 사실 기준이 명확하면 내가 어떤 종목만 사겠다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면 아무래도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정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10만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정말 10만 명 모두 다 투자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만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는 대표님께서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이런 것도 꾸준히 탐독해 보시고 또 유명한 투자자들의 수많은 서적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나한테 어떤 취향이 맞고 어떤 성향이 맞는지를 먼저 고민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 성향에 맞는 어떠한 전략을 구축하는 순간 나는 기업의 실적을 보겠어 아니면 나는 기업의 차트를 보겠어 이평선을 보겠어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고민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분명히 이러한 테마들이 막 타고 기업들 주가가 급등하면 부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쉽거나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어떠한 기준상으로는 검출하지 못할 기업들이었고 또 뭐 밸류에이션 같은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제가 살 수 있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을 그럴 주식이다. 하지만 다음에 먹을 밥그릇은 또 언제든지 나오기 때문에 난 내 걸 찾으면 된다. 요 주의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기준이 다소 부족하실 때 좀 지금 대표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투자 전략이 뭐지? 내가 분명히 이 주식을 많이 사봤는데 무슨 기준으로 주식을 사는 거지? 이걸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뭐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EU에서도 챗GPT 관련된 어떤 규제법이 이제 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번에 뭐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밀려난 것이 예. 그 AI가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반도체가 좋을 거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깔린 이 AI의 이 산업의 확산, 성장 예. 이게 약간 좀 주춤거릴 가능성 그리고 예. 그것이 또 반도체 산업에 미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뭐 가능성을 물어보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항상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아직 침투율이 낮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미국 아직도 한 자릿수이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길 성장하는 산업은 침투율이 약 30-40%쯤 될 때부터 이제 주가가 꺾이지 그 전까지는 비교적 안전한 구간이다라고 많이 강조드리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2차 전지 산업이 갈 방향성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전기차가 단기적으로 안 팔리니까 훅훅 꺾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슈는 사실 어느 성장 산업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저희가 그것까지 모두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상치 못한 최대 악재가 오면 얻어 터지는 게 맞긴 하겠는데 다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챗GPT가 굉장히 똑똑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인공지능의 이 레벨이 5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1, 2, 3, 4, 5가 있고 이 중에 한 2, 3쯤 되어야 이제 사람에 준하는 사고를 하는 인공지능인데 챗GPT의 레벨은 아직 레벨 제로입니다. 그만큼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이죠.
보통 앞으로 로봇 산업이 무럭무럭 성장할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로봇 청소기. 근데 얘가 이게 로봇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예. 좀 뭔가 예. 못 믿어워. 예, 맞습니다. 좀 예. 허술한 느낌. 맞습니다. 지금 챗GPT가 딱 로봇 청소기 수준입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 다 대체한다고 하는데 챗GPT가 저희 일자리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계속 간다는 그 믿음을 오히려 저희가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2차 전지주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내년도 네. 이제 어떤 섹터 아니면 네.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왜냐면 예. 주도주에 올라타야 예, 수익이 예. 높아지니까 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데 네. 올해 좋았던 그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와의 어떤 그 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 또 새로운 섹터가 튀어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 예.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반도체라는 산업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거는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의 이 장기적인 성장 방향은 일단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한정해서 보자면 과연 내년까지 쉬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인가 요거는 결국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최근부터 본격화됐는데 이 하락이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질지 얼마나 오래 이루어질지 앞으로 한 한두 분기 이상의 이 실적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경기 둔화가 얼마나 깊게 이루어질지 전기차가 얼마나 안 팔릴지는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장기적인 이 성장 방향이 일단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확히 언제부터 아니면 내년에 진짜로 주가가 반등할지 불확실하지만 우선 항상 후보군으로 등록은 해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산업이 누가 튀어나올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초부터 이 산업을 한번 좀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업 공부 시작하시면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하시면 그때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라고 강조드리는 섹터 중 하나가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은 어떤 원리로 역시나 앞에서 보셨던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중국에서부터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또 중동 기업들이 화학 제품을 직접 찍어내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이클은 일단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화학산업도 공급 주도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섹터가 어떤 특징을 나타낼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왔다면 올해 초에 말씀드리길 화학 섹터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꺾일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하락 사이클이 보통 길어야 이제 2년 정도이고 그 이후에는 일부 횡보가 나왔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경향이 매우 짙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1, 2년 동안 공부를 해두면 얼핏 그때쯤이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가는 시기, 얼추 그에 앞서서 주가가 선반영되는 시기, 그쯤과 맞을 것이기 때문에 화학산업도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을 내서 공부하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학산업의 하락이 생각보다 짧게 나타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좀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유력 산업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길 바이오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들어가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제 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는 밸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바이오도 이제 슬슬 바이오 산업이 사이클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는 사이클릭한 특징이 일부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좀 이쪽 영역도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 수가 있는데 반도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래 남의 어떤 바이오 제품들을 찍어주겠다 그 비즈니스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우리 신약 개발하겠다는 그 사업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영역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참 예. 많이 오른 주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앞으로의 성장성은 더 크다라고 보시나요? 성장성은 당연히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인지하기에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밸류가 높다는 전제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제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영역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이제 슬슬 밸류가 그 높지만 그 안에서는 그나마 좀 낮은 영역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2차 네. 전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지금은 예. 이제
그 일시적인 어떤 전기차 수요 부진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실적에 대한 실망감들이 시장에 있지만 예, 그것이 예. 주가를 내리는 요인이지만 예. 내년도에 언제든지 이것이 반대로 튈 수 있는 네. 가능성은 항상 있다. 상존해 있다. 꼭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우선순위는 꼭 우리가 이차 전지.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적과 예, 예. 관련해서는 요즘 뭐 누구나 다 예. 조선주를 이야기한단 조선주. 말이에요. 예,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는 예. 또 못 오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게 예. 과연 내년도까지 이게 정말 쫙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림이 예. 그려질까에 예, 대한 예. 고민이 있기는 해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도체도 요즘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가 이 횡보가 더 길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주도주로 등장하면서 화려하게 수익률을 내주는 기업 그러한 산업이 섹터가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예측을 한다면 다 미리 살 것이고 수익률이 높을 이유가 없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모두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제가 쓰는 트릭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증권사에서 나오는 수많은 실적 추정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섹터별로 묶어서 섹터별 추정치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정치가 이번 달, 이번 주 계속해서 빠르게 변동하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전략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따라하실 수가 없는 전략이에요. 굉장히 비싼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공유를 드리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좀 빠르게 변하는 섹터가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예. 그 금리 인하가 오기 위한 그 네네. 전제 조건은 사실 경제가 망가졌을 때 아니냐. 그러니까 네. 금리 인하라는 것이 반가운 것만은 아니고 그 전에 네. 뭔가 망가지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네. 주식을 지금 계속 들고 가도 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이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네. 요거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예. 솔직히 저도 금리에 대해서는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지 않고 제가 뭐 자세히 아는 지식도 없거니와 개인적으로는 바텀 업 투자자이다 보니까 매크로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는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중에 TMF라는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에 대해서 선반영하는 주식이죠. 그래서 이 주식의 주가만 보더라도 죄송합니다. 주식이 아니라 상품이죠. 이 상품의 주가만 보더라도 금리 인하로 갈 거라는 그러한 어떠한 예측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가격 반등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금리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한다면 그냥 선반영 미리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정말로 경기에 어마무시한 이 둔화와 함께 이루어질지 아니면 소폭의 경기 둔화 그래서 가는 섹터는 가는 그림으로 이루어질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변함없는 계속된 이 섹터에 대한 공부 이거는 변함없이 필요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내년도 예. 하여튼 주도주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건데 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예. 좀 기대감이 지금서부터 이미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율주행도 항상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인데 역시나 어떻습니까? 자동차 산업과 결국에는 함께 움직이는 특징이 나타나면서 다시 관심이 훅 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일부 드는데요.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들도 계속 챙겨보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엮이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실적주보다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저처럼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적합한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좀 나는 차트 투자나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지난번 로봇과 함께 엮여서 또 2차 전지와 함께 또 메타버스와 함께 움직였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저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또 제 전문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좀 미국 주식까지 넘어가면 자율주행 할 이야기가 많아지긴 하는데 지금 한국 주식에 한해서는 답변이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자율주행 그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과 연관되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그 기대감으로 묶이는 그런 거기라 좀 애매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은 시장 규모도 작고 사실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유명한 기업들이 사실 뭐 엔비디아만 해도 자율주행으로 엮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투자 기회가 잘 나오지 않는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호돌이 네. 우황재님, 네, 이름이 본명이시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정말 이름 정말 네. 정말 거창하게 거대하게 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네. 맞습니다. 네, 주식계의 황제가 아, 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황재님, 우황재 대표님 모시고 오늘 전반적인 그 반도체와 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예, 예.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